예, 이제 민법 마지막 시간이네요. 무효와 취소의 구체적 법률 관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무효의 유형, 토지거래 허가 전 매매계약의 법률 관계, 일부 무효 또는 일부 취소, 무효행위의 전환, 또 무효행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권자,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의 방법, 누구에 대해서 취소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되느냐, 그 다음에 취소권의 배제 사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없게 되느냐, 그 다음에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그 후에 취소된 경우 어떤 법률 관계가 발생하느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민법을 쭉 그 강의를 들으셨는데 여기까지 일단 따라오신 것도 참 그 성실하게 따라오신 게 중요한 일인데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자기의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재 해당 부분도 읽고 자기 머릿속으로 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기출 문제를 풀어 보아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저는 제 강의는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길을 알려드리면 그 길을 걸어 가셔야 돼요. 예. 자,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뜻 무효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법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손해는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 갑이라는 사람이 이 판례에 지금 나와 있는 예인데 그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게 통정 허위 표시예요. 그래서 등기부 X 토지를 매수했다고 볼 때 뭐 갑구에 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통정 허위 표시인데 바로 이제 갑이 못 들어가고 그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못하고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만 하려고 했어요. 아직 그 등기는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등기도 가능하죠. 가처분. 예, 이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 놓으면은 일단 을이 뭐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다시 또 이전 등기는 해줄 수 있어요. 뭐 병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근거해서 본 등기가 격려되면은 병의 소유권은 이 갑의 소유권에 뒤로 밀려서 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법원에다가 이제 그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 형식의 재판에 의해서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게 이제 등기관한테 그 명령이 전달돼 가지고 격려가 되는데 이 A라는 그 의뢰를 받은 A라는 법무사가 이 그 저기 서류를 잘못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 원래 등기부상 지번대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토지대장상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그대로 그 처분금지 가처분 그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 토지대장상의 지번으로. 그런데 그래서 법원 사무관이 이제 등기관에게 요 등기를 촉탁을 하니까 등기관이 이 등기부상 지번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걸 각하를 했어요. 결국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격려가 안 된 거니까 결국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까지 격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국가가 이 토지를 공매를 신청했어요. 요 갑이라는 게 안 올라왔죠. 공매를 신청해서 결국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거나 그렇게 했을 때 요 갑은 이제 나 원래 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됐다면은 그 국가에서 그 공매 절차가
그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세금 안 냈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경매가 아니라 공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텐데 국가보다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 공매 신청보다 먼저 돼 있는 경우에는 살아남죠. 근데 이 A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A가 사실은 요 을과 갑의 관계는 통정 허위 표시였습니다. 이런 걸 입증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건 원래 뭐 보호해야 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손해도 없다. 해서 기각을 한 예가 있습니다. 예,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공세법 2차 과목이죠. 공세법에서 출제되는 항목입니다. 예. 예, 공세법 할 때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효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효는 절대 무효와 상대 무효로 나눌 수 있죠. 상대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를 말하고, 절대 무효는 선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 무효, 반사회질서 행위,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런 것들이죠. 예,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죠. 그다음에 확정 무효와 유동 무효로도 나눌 수 있어요. 유동 무효라는 것은 그 일단은 무효이나 나중에 소급적으로 유효로 될 수 있는 무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본 무권 대리 행위 같은 거,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 국계법이라고 약칭합니다. 이 국계법상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전에 매매계약 이런 것들은 그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본인의 추인을 받거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하면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죠. 확정 무효는 이제 그 이렇게 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반사회질서 행위 같은 경우는 그 뭐 나중에 유효가 될 여지가 없는 거죠. 예, 추인할 수 없다라고 배웠죠. 그다음에 그 뭡니까 불공정인 정한 법률 행위도 마찬가지고. 자, 토지거래 허가 전 매매계약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민법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에서도 2차 아주 중요한 그 항목입니다. 그래서 매해 출제되는 거니까요. 정확히 뭐든지 처음 배울 때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해를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국계법에서 118조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일정한 면적 초과 토지에 그 소유권 이전 등 계약은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118조 6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해요.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법률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가 이제 무효라고 당해 법 규정에서 직접 규정하는 예에 속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그 정확히 그 구별을 하면은 효력이 두 가지 종류예요. 한 종류의 그 계약은 확정적인 무효이고 또 다른 한 종류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어떤 게 확정적 무효이냐? 이런 게 이제 확정적 무효입니다. 우리 이거 토지거래 허가 신청해도 신청이 아마 기각될 거니까 아예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갖춘 계약으로 그렇게 외형적으로 그렇게 꾸미자 하는 거, 또는 그 내가 이 토지를 다시 전매자 다시 살 사람을 구할 테니까 당신 매도인이 이 전매자한테 직접 나는 빠지고 이전 등기해라. 중간생략 등기 합의죠. 예. 그런 것도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3자 합의가 되면 그 합의도 유효한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하는 것은 허가를 이렇게 잠탈하고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자체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려요.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그런 합의에 속하기 때문에 계약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나머지 다른 정상적으로 허가 신청을 하기로 전제하는 그런 계약들은 유동적인 무효예요. 그래서 나중에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은 유효인 거고 그 다음에 허가가 안 되면은 그대로 이제 무효 상태가 확정이 되는 거고 이런 의미로 유동적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부연드리면은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신 앞으로 소위 등을 격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격려된 등기니까 그것도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동적 무효 상태가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가 말은 유동적 무효인데 무권대리 행위의 유동적 무효 상태하고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게 주된 매매 계약은 무효이지만 허가를 신청하는데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허가 신청서를 관할구청장에다가 토지 관할구청장이나 뭐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 신청서에 이름을 서명해가지고 매도인하고 매수인 쌍방이 이렇게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물론 매매 계약하고 개념적으로는 분리된 별도의 계약이긴 합니다. 종된 계약이긴 하지만 그런데 보통의 무효면은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같이 무효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거 협력 의무하고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구체적 의미는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고요. 이 점이 유동적 무효 상태의 무권 대리하고는 달라져. 무권 대리를 했다고 해서 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거나 뭐 서로 협력할 의무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같은 점은 이제 무권 대리나 일반 무효하고 같은 점은 매매 계약이 무효이므로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게 아니죠. 서로 언제까지 변제기 지급하기로 한다 했더라도 그건 지급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때 지급 안 했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를 또 해버릴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조금 특징적인 것이 허가 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판례가 조건부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언뜻 생각하면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그 허가를 정지 조건부로 한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례는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라고 청구를 하면은 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건부 권리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렇긴 하지만 주된 매매 계약은 무효이나 허가를 신청할 때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했고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관할 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 신청 안 하려고 하면은 이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거든요. 이 승소 판결은 허가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것은 그래서 관할 관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의사표시에 가름하게 되니까 이 판결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걸 붙여서 관할 관청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했죠. 그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 보겠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토지거래구역에서 이제 그 일정 면적 초과하는 토지를 사가지고 샀어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무효이긴 한데 판례는 무효라고 한데 을의 그 문제 지금 X 토지의 등기부에 을구에 이런 등기가 있어요. 을구에 병이 저당권자로 기재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인 무효의 등기예요. 예, 이럴 때는 갑이 을을 대위해서 지금 갑이 제가 매수인이라고 을이 매도인이라고 했죠.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이 그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의 행사로 요 그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우리 물권에서 배웠죠. 근데 이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해서 갑이 그 을을 병을 피고로 삼아 이 그 엑스토지에 기재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소로서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근거는 이 갑이 을에게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기해서요. 예. 보통의 그 무효 행위라면 이 계약이 무효라면 그런 권리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구역에서 매매 계약은 비록 그 무효 상태이긴 하지만 협력 의무는 협력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권리도 있어요. 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 신청을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철회해 버리는 경우 그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존재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매도인이 제3자의 물건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그 지급하였는데 매수인이 협력 의무를 거절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당한 경우, 그러니까 제3자 물건을 타인 물건을 매매죠. 허가 신청 시 관청의 허가가 당연히 났을 것이라면 계약금 몰취는 협력 의무 불이행으로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매수인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아두시고 그 통상이 유효한 그 계약에서 주된 의무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쌍방이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은 계약 관계는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약금 계약도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이제 그 매매 계약에 기해 가지고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은 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할 수 없어요.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상대방은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예,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 전 그 계약이 어떨 때 확정적 유효가 되느냐, 또 어떨 때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느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그런 계약이 보겠습니다. 확정적 유효로 되는 예는 그 사유는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예. 그다음에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됐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어요. 그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보시면은 계약 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해제되는 순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에 나와 있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 예, 허가구역은 지정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만료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지정이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 효과죠. 그래서 재지정이 바로 연달아서 되지 않는 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유, 불허가를 받으면 그러겠죠. 그 다음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아까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은 거래 계약의 존속을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 예, 이런 경우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2번하고 3번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유효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합의 해제하고 유사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걸 합의 해제라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2번 또는 3번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그 시험에 나올 때는 2번 문구나 3번 문구가 나오는 거죠. 1번 문구도 물론 나올 수 있고. 자, 이제 일부 무효를 보겠습니다. 13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예, 합리적인 조항이죠. 합리적인 내용이죠. 다른 조항들도 그렇지만은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유효될 요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그 일부 무효 효과에 대해서 당사자가 137조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일부분만을 무효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하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그 특약이 이제 우선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일부 무효에 관한 이 조항은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법 규정을 강행 규정과 의무 규정으로 나누면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약이 없으면 이제 137조가 적용되는데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이제 인정이 돼야 된다는데 여기서 이건 이제 당사자의 실제 의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알았다는 쌍방이 의혹하였을 가정적 의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예로 중요한 거 어떤 게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항상 예를 들어서 법률은 특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전부로 무효. 얼핏 들으면 뭐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걸 예와 연관시켜서 공부하셔야 돼요. 얘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토지와 지상 건물은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문맥 그대로 따지면 건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토지만이 거래 허가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토지와 지상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고 당사자 의사나 경제관념에도 합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 전에 건물만의 소위 등 청구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는 아직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했는데 법원에서는 비록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물건이고 건물은 그 대상이 그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은 이건 함께 너희들 매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건물만 소유 등 청구는 안 된다 해서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제 일부 무효에 관한 137조가 그대로 적용된 게 아니라 일부 무효 법리에 관한 130조 법리를 이제 유추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138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은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충족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가정적 의사도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혹되었을 것. 전원의 예를 보면은 첫 번째 재건축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 조합과 토지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나 불공정 법률행위의 때 본 판례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의하여 그 매매 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례가 본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효 행위가 전환된 겁니다. 가격이 낮은 행위로. 다음,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한 명인 갑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뭐 아들들하고 어머니하고 뭐 딸들하고 이런 자녀들하고 그 배우자하고 공동 상속을 하죠. 근데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신고를 했어요. 그럴 의사로. 근데 이 상속 포기 신고라는 것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해야 하거든요. 근데 3월 초과했는데 상속 포기 신고했을 때, 요건 상속 포기 신고는 무효더라도 갑과 나머지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인 걸로 간주를 해서 협의 분할이 있었다 봐서 그걸 인정을 한 겁니다. 1인 상속인 1인이 전부 다 가지는 걸로 그걸 인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예, 여기 판례 나온 뭐 상속 포기 신고나 협의 분할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예, 이건 그 상속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를 벗어난 건데 이런 그냥 지문이 이렇게 출제되는 수는 있어요. 지문이 무효액이 전환은 출제 범위 내니까 무효액이 전환은 예로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효행위가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추인은 무권 대리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효 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보실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도 추인을 해서 확정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떨 때 추인이 가능하냐? 139조에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효 원인이 소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불공적 법률행위가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무효 원인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반사의 질서 행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추인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안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격려한 경우, 제3자가 원칙적으로는 통상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중매매에서 2차 매수인 같이 또는 또 적극 가담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명의신탁에서 그렇죠. 명의신탁에서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그럼 무효가 되죠. 원래는 유효한데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소유자와 제3자가 이를 추인하도 효력이 없다. 무효 원인이 소멸을 해야 되는데 소멸한 게 아니잖아요. 소멸한 후에 추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소구표는 없지만은 당사자가 약정하면 소구표를 가질 수는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해가지고. 그런데 소구표를 가지는 당사자의 약정이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와 관련해서는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 예가 뭐냐면 의뢰 부동산에 대해서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병 명의의 무효의 가등기가 격려된 이후 간 명의의 소유 등이 격려됐어요. 그래서 X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 명의 무효의 가등기, 병 가등기, 그 다음에 감 명의 소유 등 이렇게 격려됐는데 그 이후 을과 병이 이 무효의 가등기를 추인했어요. 무효행위를 추인해. 통정허위 표시는 이제 그 당사자들이 우리 통정하지 말고 진짜로 이 법률행위 하자 하면은 효력이 있는 거죠. 무효 원인이 소멸한 거죠. 진짜로 하자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소급시키자. 소급시키자. 그때 우리 그 등기 격려된 걸로 1월 1일에 됐고 뭐 이건 갑 등기는 2월 1일에 됐으면은 1월 1일 휴일이니까 안 되겠네요. 1월 3일. 예, 1월 3일로 됐으면은 이런 경우에 1월 3일로 이제 이 갑등기 이후에 뭐 3월 3일을 해가지고 1월 3일자 고등기 유효한 걸로 당신 가등기 유효한 걸로 그렇게 하자 합의를 했어도 갑이 있기 때문에
갑의 권리를 해하기 때문에 요건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약정은 요 3월 3일부터만 유효해요.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없어요. 결국 이제 여기서 3월 3일부터 유효하다는 말은 이미 소유자가 아닌데 그 가등기 가등기 해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건 뭐 할 수 없는, 이미 그 법률행위 체결 시부터 목적이 불가능한 그런 계약이죠. 그래서 무효인 거죠. 결국 그래서 남아있는 가등기 1월 3일자 가등기에 대해서는 그 무효인 가등기니까 그 가등기의 말소를 소유자는 갑이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행사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잘 보세요. 타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소유 부동산에 자신 앞으로 원인 무효의 소위 등을 마친 후 병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위 등을 격려해 준 경우. 자, 이때 갑과 병 사이의 이 물권적 합의를 처분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무권리자 처분 행위. 이건 이제 갑과 병 사이의 이 채권 계약, 그 매매 계약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이 매도 행위 그 자체는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매매 계약은 제3자의 물건이더라도 매매 계약 체결하더라도 그건 유효하잖아요. 재산권을 취득해서 이전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취득하지 않고 이전해주면은, 즉 처분 권한 없이 처분하면은 이제 그 처분 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무권리자로부터 처분 받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통정 허위 표시와 같은 경우에 제3자, 그리고 선의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 처분 행위는 무효인데 권리자가 그 처분 행위를 추인하면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있었을 때 진정한 권리자는 추인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추인을 해버릴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안 그래도 팔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팔려고 했어요. 구매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무권리자가 그걸 제3자에게 팔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추인을 해버리고 무권리자가 받을 그 매매대금 액수, 그걸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부터 취소를 보겠습니다. 취소라고 하는 것은 취소 사유가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권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취소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쭉 유효하다가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자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법조문에 제한 능력자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자, 이렇게 등등입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자 있는 의사 표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대리인과 승계인,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배웠죠. 그다음에 여기서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취소권을 별도로 수여받은 임의 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조건 법률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만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취소권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인이 이 대리인에 속하는 거고, 이 대리인이라는 의미는,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물론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친권 행사하는 부모나 이런 사람들은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리고 승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 승계인을 말하는 거예요.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라는 것은 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 상속인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했는데 을이 뭐예요? 뭐 사기 갑이 을의 기망에 의해서 그런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기망 당한 자, 또는 이제 갑이 미성년자였다.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요 갑이 직접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지만은 직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기망당했을 경우에 요 갑이 뭐 A라는 사람을 대리에게 취소의 대리권을 수여해가지고 A가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면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갑이 또 뭐 사망을 했다. 그러면 갑 다시가 상속을 했다. 갑 다시가 또 이렇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취소의 방법은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취소합니다라는 내용 증명 우편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도 뭐 취소가 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내가 취소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 말소해라라는 청구소를 제기하면은 그것도 취소를 전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전 등기 소를 청구하는 거, 소를 제기하는 거, 이것도 취소가 의사 표시의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행을 거절했어요. 아직 이전 매도를 한 다음에 나 그거 등기 이전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의미는 그것이 취소를 당연히 전제하는 그런 그 문맥상 또는 상황상 취소를 전제하는 것이라면 요 이행 거절로도 취소 의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나왔네요. 신원보증 서류의 서명 날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약정서를 읽어보지 않은 채 서명 날이란 것일 뿐 연대보증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소송에서 이런 의미도 결국 연대보증 약정을 착오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소 의사가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취소 의사 표시를 누구에게 도달시켜야 되는가? 그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돼요. 그 의미는 또 무슨 말이냐? 자, 보시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부동산을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부동산을 병에게 이전해 줬어요. 그 다음에 병은 그 부동산을 다시 정에게 매도해 줬어요. 이럴 때 이 상황에서 갑이 이제 취소하고 싶다 하면은 누구한테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야 됩니까? 을에게 자기한테 기망을 한 을에게 도달시켜야 됩니까? 현재 소유자인 정에게 도달시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망으로 인해서 취소하려고 하는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상대방 누굽니까? 병에게 취소 의사표시를 도달해야 돼요. 언제까지?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어요. 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추인할 수 있는 데로부터 3년, 법률 행위가 있을 때부터 10년 이내에 3년이나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지나가 버리면 취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취소할 수 없는 사유, 이걸 이제 취소권 배제 사유라고 하는데 배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배제 사유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소권 행사 기간이 도과돼 버리면 취소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추인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했으면은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으면은 그것도 역시 다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뭐냐, 무슨 의미냐? 이건 이제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죠. 이에 의해서 유동적 유효인 법률행위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취소 원인이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이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권자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에게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취소 원인이 종료해야 돼요. 아까 그 취소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으면 취소는 미성년자인 당시에도 취소 원인이 미성년자라는 거였죠. 근데 미성년자인 당시에도 취소는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인 당시에 미성년자 스스로는 추인은 할 수가 없어요. 법정 대리인은 할 수가 있고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법정 대리인에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144조 2항에서 이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본인이 제한 능력자인 동안에도 가능하죠. 예, 본인은 제한 능력자로 있긴 하지만은 그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법정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그때도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후에 이를 다시 추인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의사표시를 취소했어요. 예, 취소했으면 무효가 됐잖아. 이를 다시 추인하려면은 예,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 추인해야지 유효합니다. 예컨대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야지 추인이 유효한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그 취소권 배제 사유 법정 추인 보겠습니다.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미성년자라면 이제 성년이 된 후 사기나 기망을 당했다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는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거나 강박에서 벗어난 때, 이런 때 아래와 같은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하면은 법정 추인이 됩니다. 착오도 이제 착오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여야 되는데 단 이때 취소권자가 취소권이 존속함을 표시하면은 이런 법정 추인 사유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더라도 취소권자가 취소권은 내가 존속한다라고 표시하면은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어떤 사유냐?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추인이 되는 겁니다. 전부나 일부 이행,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행받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하시오 라고 의사표시를 했으면 이행하시오라는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계계약의 체결. 경계계약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로 체결하거든 채무자로서 체결하거든 하든 불문합니다.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체결하든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체결하든 불문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적 물적 담보의 제공, 담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담보 제공하고 또는 채권자로서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 예.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받거나 강제 집행을 당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글자만 따서 경, 담, 양, 강 이렇게 암기하셔야 될 건 자신만의 방법으로 두 문자를 따거나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강의 들으실 때는 이해를 하시고 시험 임박해서나 이럴 때 암기를 딱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일부 취소를 보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일부 무효에 대해서 봤는데 일부 취소라는 것은 자,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예,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일부 무효 경우에 일부가 무효였을 경우에 당사자들이 나머지라도 유지할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가 유효하다라고 했죠. 이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 가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라고 유지하려는 당사자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은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설사 전부에 대해서 취소를 하더라도 일부만이 취소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이 3천만 원 보증 의사는 있었어요. 근데 채권자가 기망을 해가지고 1억 원의 연대보증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보증 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성격상 가분적이죠. 금전채무니까.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이 보증 한도를 3천만 원을 하는 보증 의사가 있었죠. 그런 이상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3천만 원의 보증채무는. 취소의 효과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요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은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목적물의 일부가 또 특정도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요건 일부분만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부 취소를 할 수 있으면 전부 취소가 되고 그게 전부 취소 요건이 안 되면 아예 취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all or nothing이 되는 겁니다.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지도 않고 하나 목적물의 일부도 특정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all or nothing 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다음 화면에서 구체적으로 그 예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인데요. 이게 첫 번째,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을이 갑의 실용신앙권과 의장권을 침해한 것을 전제로 을이 갑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가 됐는데 이후 갑의 실용신앙권 중 일부가 처음부터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요 배상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일부는 취소하고 나머지 것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합의된 배상 금액이 실용 신안이나 의장 등록별로 그 침해에 따른 피해 금액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없다고 해서 신앙 없어요. 그래서 all or nothing인데 실용신안 등록과 의정 등록 효력에 대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 정도. 예, 의장권의 일부가 무효였으니까 무효 부분이 일부밖에 아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이유로 착오 취소가 불허됐습니다. nothing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은 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그 다음에 뭐 돈을 차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양도담보 계약을 훨씬 차용한 돈보다 더 많은 재산에다 하고 뭐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했어요. 자기가 이제 기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 근거로 그렇게 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좋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해야 되는데 피고 측에서 동시행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엇과 동시행 항변? 그동안 빌려간 돈 반환하라는 거하고. 자,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을 채무자로 한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다. 가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전 소비 대차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그래서 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의사 표시는 소비 대차 계약을 포함하는 전체에 대한 취소 효력이 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소할 수 nothing이라고 해가지고 취소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전체 취소 효력이 있으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동안 빌려간 돈 취소됐으니까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됐으니까 갚아야죠. 그것과 동시행 관계가 있다. 예, 설정 등기는 말소는
할 수는 있는데 너도 돈을 갚아라 라는 의미죠, 법원에서. 자, 우리가 첫 시간에 그 동시행항명권은 쌍무계약의 주채무 사이 이외의 영역에서도 그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의 하나가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쌍방의 그 급부의 반환 의무가 있었죠. 이 경우도 바로 이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그다음에 뭐 그 부당이득 반환하고 동시행 관계 계약이 취소됐으니까, 하나는 뭐 근저당권 설정을 받았고 그 대가로 한 사람은 이쪽은 그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차용했으니까 그게 취소됐을 때는 이렇게 서로 어 반환해야 되는데, 취소하고 돈을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급부끼리 그 취소 이후에 급부끼리 부당이 동시행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죠. 자,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이후에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취소된 경우, 이제 그 계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계약인 매매를 예를 들어서 보기로 하죠. 어, 채무가 이행을 이미 됐다고 하더라도 물권 변동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은 거죠. 무효인 경우. 그리고 그 취소인 경우는 소급적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되니까 이 받았던 걸 돌려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X부동산에 이제 그 어, 을이 매도인이었다고 보죠. 을이었는데 소유자가 갑으로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일단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갑이 토지도 이전에 목적물도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현재 자신이 소유자니까 무효나 취소됐으니까 소유권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점유하고 이렇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어, 부당이득으로도 반환 청구를 가능합니다.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등기 자체도 소유자는 아니지만 등기가 이렇게 있는 것도 일종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소 청구하는 것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물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용이익도 반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인데, 왜냐하면은 그 748조에서 이제 이런 부당이득으로 인한 그것들의 반환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748조 1항에 보면은 그 선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뭐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물 과실이 있어 취득했으면 그 취득한 과실 그대로 있으면 선의면은 무효나 취소에 대해서 선의면은 그걸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항에서 악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의 수익자는 받은 때로부터 이자까지 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201조가 이 경우에 그 특칙이 적용이 됩니다. 201조가 특칙으로. 201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우리가 소유물 반환 청구에서도 봤는데, 그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748조 대신 선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201조 1항이 적용이 돼가지고 어, 그 선이었으면, 갑이 선이었으면 그대로 과실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갑이 악이었으면은 과실 다 반환해주고 이자까지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어떤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가? 우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금전의 그 소유권은 점유자한테 있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불가하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돈이라는 건 가치만 있으니까요. 예, 그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 그 대금의 운용이익.
이제 돈의 운영이익도 일종의 과실이니까 역시 그 상대방이 가지고 대금을 받은 자가 선이었던 경우에는 그 운영이익 반환 의무가 없고 악이었던 경우에만 이제 운영이익 갖고 이자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운용이익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무효인 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 예, 그것도 운용이익인 거죠. 예, 제가 운용이익에 이자를 또 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예, 운용이익 개념에 이자는 들어간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운용이익만 반환을 하면 됩니다. 그 이자인 경우에. 자,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런 반환 의무들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아까 소유권에 기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도 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 후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안 하고 있다가 10년 넘어서 이제 그 목적물의 소유자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이 남아 있으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매수인 같은 경우에 돈 반환하라고 그걸 10년 후에 하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밖에 없는데 그건 이미 시효로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까지 말한 그 급부가 이미 이행됐을 때의 그 반환에 대해서 사실은 이 민법전의 법률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748조 그게 이제 그걸 규율하거든요. 부당이득 반환. 근데 부당이득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불법원인 급여 같은 건 빈번히 출제되는 사항이고 부당이득 그 편에 나와 있지만은 그 뭐 무효나 취소와 밀접하게 관계된 법리니까요. 불법원인 급여 같은 경우 무효죠. 무효와 밀접하게 관계돼 있죠. 그다음에 이 반환 범위 같은 것도 밀접하게 관계됐다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반환 범위에 관해서 사실은 이 민법전의 이 법률행위 부분에서 규정을 하는 조항이 있어요. 어떤 조항이냐? 141조가 그러거든요. 이 141조의 첫 번째 문장은 이제 취소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인데 두 번째 문장이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예, 이게 바로 제한 능력자는 이제 설사 악의인 경우라 할지라도 뭐 제한 능력자가 이제 악이라는 의미는 쉽게 얼른 상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뭐 자기가 제한 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악의인 경우라도 그 악의인 경우자는 원래는 이익 받은 거 다 하고 이자까지 반환해야 되잖아요. 748조에 의하면은 근데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남아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예. 라고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익이 현존하는 여부는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리고 받은 이익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현존이 추정이 됩니다. 금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현존 이익이 없다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전을 낭비한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생활비 등 필요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그 행위로 얻은 그 금전을 낭비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입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금전 낭비 입증의 곤란 때문에 현존 이익만을 상환하여도 되는 부당이득자, 뭐 선의자나 제한 능력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당이득 대상이 금전이 아니라고 다투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당이득 대상이 금전인지 아니면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 나 이거 그 물건이니까 부당이득 대상 물건이니까 물건 다 쓰고 이제 중고가 된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금전인 경우에는 내가 그걸 낭비했다 이게 입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 예를 이제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이제 유명한 판례인데 받은 이익이 금전인지 그 이외의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어요. 이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냐? 그 미성년자가 카드 신용카드 발행인과의 사이에 신용카드 발행인은 대부분 회사겠죠. 신용카드 회사 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했어요. 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갑이라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신용카드 회사, 그 다음에 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신용카드로 이제 병이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건들을 샀겠죠. 샀는데 갑이 요 행위만 취소했어요. 요 행위만 취소하고 나서 이제 부당이득 그로 인한 부당이득이 뭐냐가 문제된 사례예요. 자 보겠습니다. 갑이 돌려줘야 될 게 뭐냐? 이 물건들이냐? 뭐 물건들 샀을 경우에 남아 있는 물건들이냐? 아니면 금전이냐 돈이냐가 문제되는데 보시죠.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 이제 미성년자였으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했죠. 신용카드 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하는 거예요. 요건 또한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들 이게 발행인이라고 했죠. 발행인 가맹점들에 대해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지급한 거 여기 이 사람이 쓰면은 여기서 사면은 이 사람이 일이 지급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또 청구하는 거죠. 예, 뭐라 화살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병이 을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을은 또 갑에게 청구하고 이렇게 되는 관계죠. 그래서 이 발행인이 여기 이 발행인이 돈을 지급해 줬어요. 이 청구하니까 지급한 신용카드 이용 계약과 별개로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의해서 신용카드 그 저기 이게 사용하면은 나한테 청구하면 내가 주겠다. 예,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그 계약에 따른 것으로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인은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 대금의 지급으로서 신용카드 회원은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병은 요리 지급을 하고 요리 지급 안 하고 일이 지급을 하게 되니까 면제받잖아요. 신용카드 요 계약은 취소가 됐는데 이 계약이 살아 있으면은 면제 받을 일이 없죠. 요건 면제 받더라도 요리 줘야 되니까. 예, 하지만 요게 지금 소멸돼 있는데 요것만 면제가 돼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부당이득은 이 받은 물건이 아니라 이 면제받은 매매대금 지급 채무다. 돈이다. 예, 이렇게 해서 갑측은 이렇게 취소를 해서 돈만 좀 미성년자 측은 돈이 아니라 물건만 돌려주고 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취소해서 아무런 이득 없죠.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되는 거니까 별 이익이 없는 거죠. 뭐. 예, 자 그리고 그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그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이것으로 민법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